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과 관련된 팔계들 및 의미 분석부터 시작하면 되죠. 몸으로 펼치는 신검법 마지막에서 절대자를 통해 생성된 팔계를 천지선천 팔계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여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다른 팔계를 분석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지선천 팔계에 입각하여 마음을 새긴 첫 번째 팔계의 각계들이 내재하고 있는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있죠. 천지선천 팔계는 저번에 설명했죠. 그래요. 보통 건계를 하죠. 선이 세 개 다 이어져 있죠. 절대자. 그래, 이렇게 돌아가죠.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천지선천 팔계를 제시했으면 절대자부터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부터 분석하고 있죠. 인간은 천지선천팔계에서 6번째 등장하는 괴이죠. 그래서 2017년에 쓴 태극신검 일부의 목차를 봤어요. 태극신검의 목차죠. 인간을 먼저 다루죠. 그 다음에 사회를 다루죠. 인간을 다루고 사회를 다루죠. 근데 천지선천팔계의 순서가 아니죠.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 사회 다음에 제도를 다루죠. 제도 및 제도의 팔계. 사회에 속하죠. 국가 및 국가의 팔계. 마찬가지죠. 정의와 정의 팔계, 이것도 사회와 무관하지 않죠. 선악과 선악의 팔계도 마찬가지죠. 사회를 많이 다루고 있죠. 법과 윤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절대자가 나오죠. 절대자. 절대자 처음 등장하는 거죠. 네,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다루고 절대자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은 그 다음 순서가 맞죠. 환경, 시공과 시공의 팔계 순서가 다 맞아요. 물질, 환경, 시공 다 순서 맞죠. 마지막에 역사를 다루겠죠.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것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때는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번 써본 거예요. 먼저 떠오르는 게 인간이었던 것이지요. 천지선전팔계 순서대로 그래요.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요. 한번 시정할 거 시정하고 한번 순서대로 써볼 필요도 있겠죠. 그건 먼 미래로 미루고 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천지선천팔계에 입각하여 마음을 새긴 첫 번째 팔계 각계들이 내재하고 있는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나요?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개를 만들었나요?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개를 만들었죠. 절대자, 무아, 의식. 그래요. 이것도 뭐 무아도 마음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의식은 뭐로 바꾸면 될까요? 영혼이 더 낫겠죠. 그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볼게요. 계속. 첫 번째 절대자와 무와 의식이 온전하게 이어진 상태로 평상심의 상태입니다. 평상시는 이렇게 다 절대자 무와 의식이 다 이어져 있다. 그런 거죠.
평상심이다. 평상심이란 구천적 무아에 형성된 관념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관념들이 균형을 이루며 반발 없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며 감정 역시 자극을 받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받지 않은. 그래요. 두 번째 개는 절대자가 끊어져 있죠. 절대자와 끊어진 상태입니다. 끊어진 것은 또 다른 뭔가를 생성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선천팔계에서 물질을 생성시켰다면 천지선천팔계에서는 물질을 생성시키죠. 마음에서는 형태를 지닌 의지를 생성시킨 것입니다. 좀 말을 이야기시켜 바꾼 거죠. 또. 형태를 지닌 의지는 그래요. 의지의 강도를 가리키는 양적 측면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형태, 즉 질적 측면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죠. 의지에는 형태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먹고자 하는 의지,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 그래요. 이성과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 다 형태가 있는 거예요. 또 의지의 강도도 다 있죠. 무척 하고 싶거나, 의지가 무척 강하거나 적거나, 의지가 아주 강해지면 실천하기도 하죠. 평소 안 하던 것을. 세 번째, 형태를 지닌 의지와 상조와 판별작용이 결합하여 신검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신검은 여러 개로 분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번째, 천지선천팔계에서 환경이 흐르며 시공이 나타나듯. 그렇죠. 환경이 미래로 흐르며, 미래로 넣어주면 좋겠죠. 시공이 나타나듯 마음에서 신검이 활동하며 끊임없이 부정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개념들이 해체되고 뜻들이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요. 부정은 그래요. 뭐 해체하는 데서도 일어나고 또 어떤 경우에 일어나나요? 어떤 견해가 있으면 반대하면서 일어나기도 하죠. 진리를 얻는데 부정하는 작용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요. 신검에 부정하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선 세 개가 다 끊어졌으니 죽음과 같은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신검이 극대화된 활동으로 형성된 상태, 즉 무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선 세 개가 다 끊어져 있다. 절대자도 끊어져 있고 무와도 끊어져 있고 의식도 없다. 그럼 죽은 상태 같잖아요. 개념들과 뜻이 해체된 상태입니다. 사람에 따라 해체되는 정도는 다릅니다. 여기서 깨달음의 경지가 처음으로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념의 일부만 해체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을 해체할 수 있는 사람, 전체를 해체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뜻을 일부만 해체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을 해체할 수 있는 사람, 전체를 해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무비 상태는 완전한 해체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무와 부정과 해체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할 시공편에서 언급하겠습니다. 해체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냐도 깨달음의 경지를 가리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으면 마음에, 그리고 생명이 없으면 마음에서든 세상에서든 절대자 무엇이 다 끊어져 있겠죠.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면서 끊어질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절대자와 무아와 의식이 사라지는 상태,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예전에 뭐라 했나요? 절대자가 있고 영혼이 있다. 그리고 절대자가 있고 영혼이 있고 또
마음이 있죠. 이 절대자의 마음이랬는데 그래요. 보통 절대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이 드러나겠죠. 욕망에 입각한 인간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합의를 하면, 일단 합의를 하면 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절대자도 사라지는 거죠. 의식과 절대자가, 영혼과 결합한 절대자가 있는 거죠. 그래요. 마음도 어떤가요? 절대자의 마음이 완전히 드러나나요? 합의를 했다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서 절대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인간의 마음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절대자도 없고, 그래요. 절대자도 없고, 영혼, 의식도 없고, 무아도 없는 것과 같아진다. 다 끊어진 게. 근데 사실은 다 있는 거죠. 다 합쳐진 거죠. 합쳐지면서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여섯 번째게, 천지 선천팔기에서 만물 뒤 인간이 생겼던 마음에서는 뜻이 생성됩니다. 해체를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 세상과 절대자에 이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판가름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지만 해체는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이지 그 자체가 깨달음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뜻의 존재 의미를 살피고 세상과 절대자와의 관계를 살펴 재구성된 뜻을 생성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합의를 왜 하나요?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래,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절대자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냥 단순한 뜻은 아닌 거죠. 여기서 절대자의 뜻이 간직된 뜻이겠죠. 그 뜻을 얻는 것도 일종의 깨달음의 경지를 가리키는 거죠. 생성된 뜻은 기존의 뜻의 보완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뜻이 해체되기 이전과 같다고 하더라도 새로 구성된 뜻은 본인의 뜻이 되기도 하며 문자로서의 뜻이 아니라 세상과 절대자와 이어진 뜻이 됩니다. 여기서 제3의 눈을 비롯한 마음의 몸이 작용하니 작용의 수준에 따라 역시 경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다 해체됐으니까 그래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귀, 코가 이용된다 이 말이죠. 일곱 번째게 뜻들이 이어지며 개념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뜻을 얻는다는 거죠. 바른 규정을 통해서 바른 뜻을 얻는다는 거죠. 언어에 적용하면 구체적인 뜻을 지닌 단어가 형성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언어로 변해서 나타나죠. 소리로. 여덟 번째게 개념들이 이어지며 구조를 형성하는 상황입니다. 구조와 개념을 내재한 표상이 결합하여 문장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문장 역시 개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념이기도 하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점으로 돌아오니 평상심이지만 새로운 개념이 정신과 이어졌으니 이전과는 다른 평상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 결과 제법무화가 성립하는 것이지요. 제법무화는 뭔가요? 본래 아라고 할 것이 없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렇죠. 제대로 이해한 제법무화는 어떨까요? 마음에서 자기에 대한 규정은 계속 바뀌죠. 젊을 때는 자기를 젊은이라 생각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면 늙은이라 생각하고 가난할 때는 자기가 가난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요. 큰 돈을 벌면 자기를 부자라 생각하죠. 나이 내용이 딱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요. 성형수술하기 전에는 그냥 보통이었는데 그래요. 성형수술하고 난 뒤에는 이뻐졌어요. 그럼 자기를 이쁜이라 생각하고 다 변하잖아요. 그래요. 신권법을 펼친다는 것은 그러한 활동을 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신권법 자체를 익힐 때에는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둘 필요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염두에 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런 건 막 일일이 생각하면서 익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로 이루어지는 절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억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강화시켜서. 너무 여기에 얽매이면 신건법 자체를 익히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신건법이나 익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작용이나 강화시키라는 거죠. 그 뜻이 때가 되면 절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순수하게 끊고 있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어떤 곳에서 보면 개념을 해체하고 무의 상태 이런 것을 깨달음을 얻었다면 언어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개념을 해체하는 것과 해체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깨달음의 방도일 뿐이지 온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도 많죠. 산에 들어가서 혹은 광야에 가서 뭔가 고행을 하면서 자기가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막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뜻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뜻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게 행동이든 말이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그런 거죠. 이유 없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이걸 잃는 이들 중에는 팔계를 이용하여 마음을 살펴보는 행위에 거부감을 가지거나 엉뚱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대상으로 이렇게 팔계를 이용한 이들이 많지는 않죠. 그래요. 팔계를 이 괴를 주로 어디서 이용했나요? 주역을 봐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안 하잖아요.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안 하죠. 한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대부터 은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근거가 있냐? 알려진 것들은 그렇게 뭐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태울 금화종지에서 나오는 거죠. 여동빈의 한 말을 책으로 써놓은 거죠. 여동빈은 그래요. 예전에 설명했죠. 서기 8세기경에 활동한 신선으로 알려진 도사죠. 중국에서는 인기가 많죠. 칠규지회 주자위리, 칠규진의 반자위감, 일곱 구멍에서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은 이계에 해당하고 일곱 구멍에서 안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간계에 해당한다.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 마음을 분석하고 분석한 것을 8개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리는 이계를 가리키죠. 감은 감계를 가리키겠죠. 칠규는 뭔가요? 7개 구멍, 눈 2개, 귀 2개, 코 2개, 입 하나, 7개죠. 여기서 눈, 귀, 코, 입은 뭘 가리킬까요? 육체의 눈, 귀, 코, 입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예전에 마음에 또 보는 눈, 듣는 귀 다 있다 했죠. 그걸 가리키는 거죠. 7구멍에서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은 뭔가요? 생각이겠죠. 7구멍에서 안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뭔가요? 감각이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요. 다 이용했어요. 은밀하게 전해지는 방법으로는 다 은밀하게 전해졌죠. 그러니까 거의 안 남아있는 거죠. 진실한 내용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별 볼 일 없는 거다. 이제 몸을 분석하여 8개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한번 몸에도 한번 팔기를 적용해 보는 거죠. 몸은 생물학적으로 접근하여 팔기를 구성할 수도 있고 몸의 활동을 분석하여 팔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몸은 생물학적으로 접근할 경우 팔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게 절대자, 두 번째 게 이치, 섭리가 있겠죠. 세 번째 게 유전체. 섭리학에서 유전체 genome이라고 하죠. 인간이 설계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유전자, 생물학적 몸, 기관계, 세포, 신체 부위, 여덟 번째 게 이런 식으로 팔기를 생각을 해왔다는 거겠죠. 그래요. 기관계는 신경계, 골격계, 근육계, 골격계, 생식계 등이 있다. 그래요. 육체도 한번 분석을 해서 팔계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몸의 활동 분석하여 만든 팔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게 절대자, 두 번째 게 선천적 생명 활동, 그리고 세 번째 게 육체적 활동, 그리고 네 번째 게 정신적 활동, 다섯 번째 게 사회적 모험, 여섯 번째 게 후천적 생명 활동. 사회 속에서도 활동한다는 거죠. 그래요. 일곱 번째 게 경제 활동, 여덟 번째 게 교육 활동. 여기서의 교육은 학습이나 간주를 통해 정신이나 육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예술이나 종교 개념을 포함하는 뜻을 지닙니다. 무언가를 어떤 지를 얻는 걸 가리키는 거죠.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거죠. 다 교육 활동으로 보는 거죠. 우선 몸과 마음의 팔계들이 완성되었으니 몸과 마음의 매개체를 찾아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매개체는 혼으로 생긴 의식입니다. 이게 빠졌었는데 이걸 넣은 거죠. 혼으로 생긴 의식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요? 마음에 육체와 같은 눈, 귀, 코, 입이 있다 했죠. 마음이 있는 눈, 귀, 코, 입은 왜 생겼을까요? 육체 때문에 생긴 거죠. 육체에서 비롯된 혼과 영이 결합되면서 그래요. 육체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혼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마음에 있죠. 혼으로 생긴 의식이 마음에 있죠. 근데 혼은 육체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혼이 매개체가 되는 거죠. 혼으로 생긴 의식. 혼으로 생기지 않은 의식도 있겠죠. 의식의 기능은 몸의 기능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과 절대자의 권능, 의지, 무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관념을 몸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의식의 기능에는 그게 있죠. 어떻게 또 무엇을 매개체로 혼을 통해서 하겠죠. 육체와 연결된 혼. 그러면 의식과 몸과 무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음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볼까요? 11번.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진리에 이르는 길을 좀 보라는 거죠. 그래요. 혼이란 말이 갑자기 나오니까 어리둥절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구성 요소는 다음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음의 구성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면 진리에 이르는 길목차를 확인하면 된다. 왜 이런 말 적었을까요?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요. 근데 크게 수정하진 않았어요. 마음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잠깐 볼까요? 의식, 감정기관, 기억기관, 마음의 몸, 신검, 영혼, 영적 세상. 영적 세상이 마음이 되겠죠. 진리영, 절대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완전한 상태에서 쓰여진 건 아니죠. 그래요. 마음의 몸을 발견했으니까 영혼을 발견하긴 했어요. 발견했지만 지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오감을 통해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 그래요. 이게 있죠. 이건 어디에 속할까요? 이거는 현상이죠.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죠. 근데 그때는 마음에 있는 것은 다 마음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게 됐던 모양이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것, 강연을 듣거나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 역시 오감을 통해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나에 대한 개념과 현실이 불일치함으로써 인해 감정이 반응한 결과, 좀 정확한 말로 바꾸는 거죠. 좀 오류가 있어서 반응한 결과도 반응한 결과 생겨나며 받아들여진 것도 있다. 그렇죠. 그런 게 뭔가요? 감정에서 생겨나는 것, 뭐 고통 쾌락을 얘기하겠죠. 마음의 상태와 연동되어 이거 쉬운 게 낫죠. 개개인이 개념한 것이 일치할 때 행복, 기쁨, 만족을 느끼며 개념한 것이 불일치할 때 불행, 슬픔, 만족을 느낍니다. 행복, 기쁨, 만족은 쾌락의 변형된 형태들이며 불행, 슬픔, 불만은 고통의 변형된 형태인데, 이 문제는 절대감편에서 다룹니다. 그래요. 자기가 잘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그렇게 인정 안 해주면 불행이는 고통을 느낄 수 있죠. 자기는 자기 능력이 가면 1000만원을 벌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500만원 밖에 못 벌면 불행을 느끼잖아요. 고통을 느낄 수 있잖아요. 불만족을 느끼면서 후천적 무아를 변형시키는 신금의 작용, 뭐 이렇다면 그렇죠. 마음에서 발견되는 거죠. 1번, 2번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구성하는 요소로 볼 수는 없죠. 신금은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죠.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받아들여지는 것들의 개념만 표성화된 것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마음에 드러난 그래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조. 그래요.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관념에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구조 역시 현상이라 봐야 되는 거죠. 구성 요소로 보기는 어렵죠. 바탕, 이런 것들은 마음에 나타난 것들인데, 그래요. 신금 빼고는 구성 요소는 아닌 거죠. 나타난 거지. 무아의 구성 요소로 오인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몸은 불완전한 형태이긴 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선천적으로 보유한 것이며 무아와 기능이 다르니 역시 무아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혼을 발견한 거예요. 영혼이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개념화되고 표성화된 것들을 포함 받아들여진 것들을 저장하는 체계, 인체를 보면 각 기관들은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에 대해 각각의 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무아가 기억의 기능까지 수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무아는 마음이랬죠. 이런 건 누가 수행할까요? 그럼 기억은 영혼이 수행하겠죠. 기억은 마음이 아니라 몸의 기능이라고 봐야 합니다. 무아에서 형성된 개념들이나 뜻은 몸으로 돌려져 기억되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거 삭제하죠. 왜 그런가요? 영혼이 기억하는 거죠. 육체는 기억하고 이런 건 다 어디서, 생각하고 이런 건 다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에 있는 존재가 생각하고 감각하고 기억하고 다 하는 거죠. 그 영혼이 육체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러한 존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하지가 않다 했죠. 그 수정한 거예요. 그래요. 의식은 오직 매개체인 관계로 전달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의식은 또한 몸과 마음이 분리된 상태, 몸과 마음이 결합된 상태를 나누어 파악해야 됩니다. 이는 뒤에서 논할 인간편에서 다루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보기로 하죠. 이러한 구성 요소의 분석은 부터의 오원 개념이나 해결의 정신현상 등 다른 철학 심리학 서적들과의 공통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 대상이 같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겠죠. 마음을 분석한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어요. 진리는 하나니까, 또 다른 마음이 아니니까, 뭐 잘못 생각한 부분은 좀 그렇죠. 다를 수 있겠고, 또 더 깊이 연구하면 또 다른 게 나타날 수 있겠죠.
참고로 의식은 무어와 구별되며 의식 플러스 무어 플러스 마음의 약 플러스 150m 앞 마음과 어린이 함께 하는 보호구역입니다. 플러스 시속 감정 있고 30km로 정신입니다. 서행 운전하세요. 인간의 몸과 마음을 나누어 파악할 경우 마음과 정신은 일치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요. 의식은 무어와 구별된다. 영혼을 발견한 거죠. 영혼이라 써야 정확한 거죠. 의식은 영혼을 구성하는 요소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의식의 구체적 형태가 마음의 몸이겠죠. 따로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한번 완전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진리에 이르는 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